계속 하다 보면 되게 통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 그 몇몇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한테 들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문제를 푼다. 어떤 문제들을 푼다. 그러면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뉘앙스로 작성을 하느냐? 수리적으로. 수학을 활용해서 답안 작성을 하면 레퍼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역으로 화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답을 쓴다고 하면 화학 문제를 풀어 접근을 할 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레퍼리들이 아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의 레퍼리는 겨우 그냥 그 고등학교에서 교사하는 정도 수준의 레퍼리가 아니고요. 대학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대학에서의 레퍼리들이 이런 뉘앙스를 되게 좋아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학 심층 문제에는 어떤 뉘앙스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냐면 물리학 뉘앙스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관점으로도 내용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 바로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전자는 누가 맨 처음 발견했습니까? 전자는 누가 맨 처음 발견했어요? 전자의 발견. 바로 교재 잘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거기 6페이지에 그림 3.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바로 톰슨의 음극선 실험 나오죠? 이걸로 톰슨이 맨 처음 전자 발견을 했습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학술적으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억수로 중요하죠. 알겠죠? 억수로 중요하죠. 왜? 승호야? 톰슨의 음극선 실험 왜 중요합니까? 바로 노벨상 받아서죠.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입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화학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7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4. 자, 그림 4는 뭐 하는 실험 장치입니까? 그림 4는 뭐 하는 실험 장치예요? 바로 밀리칸이라는 사람의 전자의 전하량 측정 실험이죠. 바로 이제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 노벨상. 그렇죠. 노벨상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또한 입시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고등교과 과정을 포함하여 이상하게 시험이 왜 얘만 시험에 주로 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화학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얘는 많이 나와. 바로 뭐? 원자핵. 자, 원자핵 발견. 누구에 의해서? 바로 러더포드요. 그래서 사실은 이 또한 노벨상을 받은 주제인지라 아주 중요한데 희한하게도 다른 애들은 입시에서 잘 안 나오는데 얘는 입시에서 그리고 심지어 수능에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는 것이지만 몇몇 포인트들을 내가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원자핵 발견 실험에서 기억할 만한 게 이겁니다. 실험 장치. 러더포드의 원자핵 발견 실험에서 실험 장치에 대한 구조도를 살짝 보면 이야? 여기 이제 어떤 물질을 하나 두냐면 바로 레이디오 액티브한 물질을 준비합니다. 자, 레이디오 액티브 우리말 번역은
방사성 물질이죠. 그래서 뭐 그 뭐냐면 라듐인가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이제 방사성을 띠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하필 러더포드가 그 라듐 맞나? 왜 하필 또 라듐이냐면 방사성 연구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담 퀴리죠. 그 마담 퀴리에 의해서 라듐인가가 발견이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실험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것까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하튼 방사성을 띠는 물질. 자, 그런데 방사성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 굉장히 유쾌해요. 좀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방사성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여기에다가 이 방사능을 첩회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릇 안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넣어둬요. 왜? 그래야 필요치 않는 부분으로 방사능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자, 방사능을 흡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 이 그릇의 재질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바로 PB입니다. 자, PB 우리말 번역? 납. 그래서 납으로 된 그릇 안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넣어줍니다. 납이라고 하는 녀석이 각종 방사능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측정하잖아요. 그 엑스레이 발생기에서도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때 그 엑스레이 발생기를 그 제어하는 오퍼레이터가 환자가 들어가서 찍을 때 그 사람은 그 옆에서 계속 그 기계 옆에 있으니까 방사능을 많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들은 항상 뭘 입어요. 그 방사능 오퍼레이터들이 뭐 입고 있는 그런 특별한 옷 본 적 있어요? 있는데 병원에 엑스레이실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안에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자세 잡아주잖아요. 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턱 여기 대시고요. 딱 한 다음에 자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딱 가가지고는 여러분이 안 보는 데서 뭘 입어요. 뭘 입냐면 옷을 입는데 긴 코트 같은 옷을 입어요. 근데 코트 옷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묵직한 옷을 딱 들어서 입어요. 그럼 무슨 옷이냐? 옷인데 원단 안에 납판이 들어가 있는 옷이 있어요. 납판이 들어가 있는 옷. 그걸 이렇게 딱 입어요. 왜냐면 납이 방사능을 잘 흡수해 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요런 용기에 넣어두고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서 요 라인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알파 입자가 나오겠죠. 자, 이 알파 입자가 바로 방사능의 한 종류죠. 뭐 기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방사능은 뭐가 있어요? 방사능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방사능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방사능은 뭐가 있어요? 알파 입자. 몰랐구나. 송호야, 방사능 뭐 있어? 방사능. 그리고 이거 모르는구나. 이제 그냥 넘어갈래 했더니 예은아, 방사능에는 뭐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얘기 그냥 넘어갈래 했더니 방사능은 방사능은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은 몇 가지? 3가지. 요거 어디서 배우냐면 현대물리에서 배우는데 안 배웠어요? 현대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배우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보통 표가 나오는데 이상하다. 뭐 어쨌건 그래서 방사능은 몇 가지면 3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방사능 뿜뿜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방사능 뿜뿜 나오는데 미친 듯이 나오는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 무슨 말이야? 거기에 지금 저기 일본의 쓰나미 그 쓰나미 분이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5년인가 지났거든요. 15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 후쿠시마에서 쓰러진 그 원전 처리됐어요? 계속 그대로예요? 그대로 계속 그대로 하겠어요? 거기서 지금 뭐가 뿜뿜뿜 나오거든요? 그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거기 사람이 서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30분 안에 즉사해요. 정말이에요. 인간이 거기서 100m 안에만 있어도요 30분 안에 즉사하는 방사능이 지금도 계속 뿜뿜뿜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그 뿜뿜뿜 나오는 방사능을 종류로 구분하면 이렇게 세 가지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각각의 물질 구성이 뭐냐? 알파는 바로 힐륨 2포 2 플러스 원자핵이에요. 알겠죠? 왜 그러느냐는 됐고 조사를 해보니 힐륨의 원자핵이 바로 알파로 붙여진 방사능이었다. 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선은 뭐예요? 베타선은 뭐예요? 안 들어봤다 그랬지? 바로 이겁니다. 전자입니다. 전자. 베타선은 그냥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라고 하면 원자에서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가 있는 궤도들을 바로 전자 궤도라고 하는데 핵에 잡혀 있는 전자는 그냥 전자지 이런 거를 방사능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방사능 베타선은 뭐냐면 기가 막히게도 핵에서 바로 전자가 튀어나온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고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원래 전자궤도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핵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뭐라고? 베타선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원소 표기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포에서 2의 의미가 뭐예요? 양성자 개수 원자 번호죠? 4가 뭐예요? 질량수죠?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표기하면 돼요? 전자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마이너스 1번으로 정해요. 알겠죠? 그럼 전자는 질량수 얼마예요? 전자는 질량수 0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질량수는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인데 전자는 양성자도 아니고 중성자도 아니니까 질량수를 0으로 둬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감마레이는 뭐예요? 감마레이는 얘는 그냥 고에너지 빛이에요. 그야말로 고에너지 빛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그 뭐냐면 방사능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투과력. 투과가 뭐예요? 투과가. 이렇게 투과가. 투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팍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팍 뚫고 지나가는 거. 여기서 투과력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을까? 여기서 높고 낮으면 어디가 낮을까? 바로 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낮죠. 그리고 얘가 중간. 자, 왜 빛에너지가 투과력이 제일 높을까요? 빛에너지가 투과력이 제일 높은 이유는? 자, 이런 걸 물을 수 있죠. 빛에너지의 투과력이 가장 높은 이유는? 알파선보다 베타선보다 감마선의 투과력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호야? 바로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알파선은 무슨 전하를 띄어요? 2 플러스 전하를 띄죠. 그 다음에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그러니까 알파선하고 감파선은 누구의 영향을 잘 받겠어요? 이 둘은 전자기력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몸 안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 몸 안에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플러스 입자, 또 다른 마이너스 입자가 날아와도 우리 몸 안에서 정전기적 인력, 청력 등으로 걔네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들어오다가 말고 그냥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플러스 전 마이너스 전화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단순한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물질 체계를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꿰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투과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투과력을 다른 말로. 이 투과력이 다른 말로 뭐를 뜻하는 거겠어요? 위험성이요. 총알이라고 한다면 알파하고 베타 총알은 좀 들어오다가 튕겨 나갈 수 있다고요. 들어오다가 박히는 정도로 끝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총알인데 철갑탄인 거야. 푹 뚫고 지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방사능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감마선이에요. 그래서 감마선 이상하게 맞으면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사능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러더퍼드는 그 중에 알파 입자 요 놈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를 준비하느냐? 짜잔. 자, 요 재료 이름이 뭡니까? 바로 금은 금인데 금을 어떤 형태로? 박. 금박. 박. 자, 금은 금이고 박자의 뜻이 뭐예요? 박자의 뜻. 예, 이게 박자가 우리나라 말로는 발음이 하나인데 그 한자로는 완전 다른 두 단어거든요. 박자가 넓다라는 뜻의 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얕다 라는 뜻의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다라는 뜻의 박자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박사죠. 박사. 박사님 할 때 이 박자가 넓을 박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얕다라고 하는 박자에서 쓰는 말 중에 왜 천박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때 박자가 요 박자. 그러니까 이 박자하고 이 박자가 한자가 달라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박은 얇다, 얕다, 그다음에 얇다, 얕다, 얇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쓰면 골드 포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박을 준비하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얇으냐?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미터 두께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얇으냐면 얘를 이게 딱 들고 이게 손으로 잡지도 못해. 왜냐하면 너무 얇아서 손으로 잡으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핀셋 같은 걸로 살짝 찝어가지고 이런 광원에다가 딱 비추면 빛이 투과돼 나올 정도로 얇게 금박을 만들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 알파 입자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요렇게 투과돼 나와서 얘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거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관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되는 거죠.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알기 위해서 옆에 이제 뭘 세팅을 했느냐? 바로 요렇게 스크린을 설치했죠. 자,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 스크린에다가 뭐를 발라두었느냐? 형광물질을 이렇게 도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하여 여기에 있는 스크린에 딱 닿는 순간 여기서 뭐가 나타나도록? 반짝. 그래서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해서 나와서 스크린에 닿게 되면 반짝하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이런 실험 장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장치를 구성하고 그 다음 러더포드는 뭘 했을까요? 이렇게 장치를 딱 하고 그 다음 뭐 해봐야 될까요? 바로 실험 결과를 예상해 봐야 되겠죠.
실험 결과의 예상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런 실험을 한 다음에 러더포드는 첫 번째 1. 달턴 모델 관점이라면 여기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겠냐 보자. 자, 달턴 모델에서는 원자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돼요? 달턴의 모델은 원자가 어떤 속성을 갖는 거예요? 바로 달턴 모델의 원자는 바로 깨지지 않는, 쪼개질 수 없는 입자라고 하는 게 바로 저 달턴 모델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때 이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좀 보면 요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쪼개질 수 없는 입자니까 요런 식으로 알파 입자가 날아오게 되면 이 알파 입자가 쪼개질 수 없는 이 원자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 튕겨낼 거다 라고 러더포드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여기 알파 입자가 스크린 어디에서만 반짝반짝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요런 위치, 요런 위치에서만 알파 입자가 반짝반짝 나타나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자라고 하는 게 달턴이 얘기하는 쪼개질 수 없는 입자라고 한다면 알파 입자가 날아와서 여기를 투과하지 못하고 다 튕겨나가서 여기 끄트머리 정도에만 알파 입자가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던 거죠. 됐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 달턴 모델 말고 원자 모델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업적을 세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톰슨 씨죠. 자, 톰슨 모델에서는 그 원자 모델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그 유명한 푸딩 모델이죠. 여러분 푸딩이라는 거 먹어본 적 있죠? 자, 푸딩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은 어때요? 딱딱해요? 아니면 뭐예요? 몰캉몰캉 하잖아요. 왜 톰슨은 푸딩 모델을 제시했죠? 이건 뭐냐면 달턴은 맨 처음 원자가 쪼개질 수 없는 입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톰슨은 그게 아니다. 원자는 쪼개질 수 있는 입자가 아니라 푸딩처럼 몰랑몰랑하다. 왜 이 푸딩 모델을 얘기했죠? 방금 투과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투과되고 어쩌고저쩌고는 톰슨 이후 러더포드가 알아낸 거지 톰슨은 투과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승호야, 왜 톰슨은 몰랑몰랑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봐. 이 톰슨의 최대 업적이 뭡니까? 톰슨의 최대 업적이 뭡니까? 전자 발견이죠. 즉 뭐냐면 원자 내 전자가 빠져나오려면 바로 원자 구조가 유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큰 바위에 박혀있는 또 다른 암석은 딱딱할 경우 손으로 꺾는다고 해서 이게 잘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박에 박혀있는 씨앗은 이렇게 하면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호독호독 빠져나오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딱딱하냐, 몰랑몰랑하냐? 그런데 이게 톰슨은 어쨌건 뭐를 발견했어요? 달턴은 어쨌건 뭐를 발견했어요? 어쨌건 수박씨를 발견했잖아요. 어쨌건 수박씨를 발견했으니까 수박씨가 담겨있는 수박은 몰캉몰캉 할 거다라고 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달턴 모델과는 다르게 원자가 몰캉몰캉한 유동적 구조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몰캉몰캉하니까 뭐냐면 톰슨 관점의 원자 모델은 알파 입자를 100% 투과할 예정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델이 맞았다면 그때 이 스크린 패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100% 투과하니까 알파 입자가 이 스크린에 어떻게 박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몰랑몰랑 하니까 그냥 다 충충충충충충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콕콕콕콕콕콕 이런 실험 결과를 예상했다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것에 반해 세 번째 실제 실험 결과. 자, 아시다시피 실제 실험 결과에 스크린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요? 실제 실험 결과는 여러 가지로 예상을 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스크린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요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약간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중앙에 그대로 몰린 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99.9% 여기에 몰려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한 1000분의 1의 확률로 약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확률로 확 꺾여서 완전 바깥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투과돼 나오는 게 맞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조금 휘거나 확 휘어버리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이걸로부터 만들어낸 모델이 바로 그 유명한 원자핵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자핵 모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자, 주변 전자가 있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나와는 99.9%, 1000분의 1, 만분의 1. 이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러더포드는 그 확률론 계산을 해요. 그 게임 티오리로 계산을 해요. 이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이 실험 결과를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면 확률 이론을 통해서 이 원자핵과 원자 크기를 규정하는 계산 방식까지 다 배워요. 그거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여하튼 그래서 러더포드의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대략 전자 궤도까지를 포함한 원자 전체의 크기 이 정도 숫자는 알아두세요. 원자 크기는 대략 송 얼마? 보로보로보로바 1옹스트롬입니다. 오,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미터죠?
10승미터입니다. 옛날에 그 서울대 심층 문제에서 역대급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추가 문제에서 나온 건데 이제 내 제자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걸 물었어요. 쇼킹하게. 저기 영민군?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교수가 물었어요. 교수가 그냥 추가 문제. 근데 학생 탄소하고 지금 루이스 구조 열심히 잘 그리셨네요. 왜냐면 루이스 구조 문제였거든요. 그럼 교수가 잘 그렸나 보죠. 교수가 그러면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물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얼마냐? 350 kJ 포브. 교수는 이걸 왜 물었을까요? 교수는 이걸 왜 물었을까요? 바로 화학 고등학교 교과서에 결합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반화학 책이나 화학 책이나 쭉 읽다 보면 이게 모서리에 참고사항이 표로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이게 좀 나오잖아요. 거기에 왜 탄소화합물은 고등교과에서도 안 배워요. 탄소화합물은 고등교과에서도 조금 배워요. 조금 배우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이중결합도 하고 삼중결합도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옆에 귀퉁이에 보면 탄소 단일결합 에너지가 얼마든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과서나 일반학 책에서 보는 귀퉁이에 나오는 이런 참고 자료도 있잖아요. 주의 깊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주의 깊게 본 적 거의 없죠. 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니까. 근데 프로페셔널들은 그 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 표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게 데이터가 이렇구나를 항상 기억해둬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니까? 실제 실험과 합성에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교수들은요 몇몇 중요한 데이터를 다 외워요.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사실은, 더 기가 막힌 거는 교수들은 학생들도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탄소 단일결합 에너지를 묻느냐?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다 외우란 얘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다는 못 외우겠죠. 그래서 몇몇 중요 데이터는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의 대략의 크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 이걸로 노벨상 받았으니까. 그거를 대략 10의-10승미터 1옹스트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확률 이론으로 계산한 핵의 크기는 대략 얼마? 기억나요? 정말? 이해나 기억나요? 오! 예언이 대단하죠? 예언이 대단해? 박수! 바로 10의-15승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이 확률을 설명하기 위한 게임 이론으로 숫자를 구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의-10승미터, 10의-15승미터 정도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외에는 다 뭐라는 얘기겠어요? 그 외에는 다 뭐예요?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다를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실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얘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까 내가 짚고 넘어갔던 그거예요. 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은 원자를 몰랑몰랑하다라고 가정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예측과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러더포드의 원자핵 발견 실험에서 마지막 하나 더 알 게 있어요.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여기 줄게. 여기 줄게.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러더포드는 원자핵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물리학자인데 이 러더포드는 또 하나 중요한 예측을 했어요. 뭐죠? 바로 그렇죠. 좋아요. 중성자의 존재에 대한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대한 예상? 아니. 예언. 예언 좋다. 예언을 영어로 뭐라 그래? 프로핏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핏. 그래서 왜 요즘 전 세계 사람들 일본으로 여행 안 가는 거 알죠? 7월 대지진설. 그거 몰라요? 예언을 몰라요? 7월 대지진설 몰라요? 그게 뭐냐면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7월 대지진설? 2025년 7월 대지진설의 근거. 어떤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일본 어떤 여성 작가가 쓴 만화책인데 그 작가가 제목이 일본 대침몰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망해가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만화책인데 자연재해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나와요. 무슨 말 나겠어요? 그걸 맞춘 거예요. 그 작가가. 그리고 그 다음 일본의 재난재해가 동일본 대지진을 2025년 7월경으로 그 만화책에 돼 있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안 가.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 가는데 지금 비행기 값이 되게 싸요. 아무도 일본 안 가서. 근데 이제 근거가 만화책이라고. 근데 지금 아무도 안 가니까 비행기 값은 싸, 숙박료도 싸고. 그럼 어떻게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야? 만약 지진 나면 어떻게 돼? 응? 하여튼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순간순간 되게 미신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라서 뭐 여하튼 그렇다. 자, 그래서 여하튼 그 예언. 근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바로 중성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중성자 영어로 뭐예요? 중성자 영어로 뭐예요? 중성자 영어로 뭐예요? 뉴트론. 우리 봉준호 오빠 영어 되게 잘하는데. 아니, 봉준호 오빠 아닌데 영민이 오빠. 영민이 준성이. 뉴트론. 근데 영민이 오빠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힘도 있고 이렇게 목소리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자, 뉴트론. 자, 그럼 이제 이 중성자를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냐? 사실 중성자는 언제 발견돼요? 요 러더포드로부터 기억이 한 3, 40년 후일 거예요. 3, 40년인가? 한 몇십 년 후에 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뒤에 내가 써놓긴 했는데 뭐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가물가물한데. 체드윅. 체드윅. 양성, 중성자. 1932년.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언제야? 32년. 내가 안 써놨나? 체드윅이 중성자 발견한 게 1932년이고 내 기억에 원자핵 발견 실험이 20세기 총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2, 30년 후인 것 같아요. 한 2, 30년 후 같아.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중성자를 이렇게 이제 중성자가 있어야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 우선 요겁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알파 입자. 알파 입자. 예를 들면 나 같은 학원 강사는 어떤 물건이랑 되게 친하겠어요? 분필이랑 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수업 내용과 이 분필이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맨날 쓰는 거니까 쓰다 보면 분필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취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필도 종류가 있고 메이커가 다 다르니까 이 분필은 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떤 한국의 한 학원 강사 선생님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너무너무 좋은 분필을 발견한 거야. 굉장히 이거 너무 좋다. 이 분필 뭐냐 했더니 이게 일본 분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이 이 분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본 그 분필 회사에 찾아가서 그 사장님한테 이거 분필 너무 좋다.
이거 나한테 내가 대량 사고 싶다 해서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느냐? 이미 일본에서는 분필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서의 분필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분필 소모가 거의 사라졌어요. 일본의 분필 시장은 없어졌어요. 왜? 일본의 학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형 학원 있어요? 대형 학원. 왜? 메가 이런 학원도 있고, 대성 이런 데도 있고, 뭐 시대인재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대형 학원의 원조가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알겠어요? 일본. 일본의 옛날에 90년대까지, 9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도 입시 지옥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강의에 1000명씩 있고 막 그런 강의들 있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형 학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학원 규모가 컸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의 분필 산업이 엄청 커졌다가 이제 일본의 그 대형 학원 어떻게 됐어요? 싹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왜? 더 이상 좋은 학교와 학벌이 그 사람의 좋은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일본에서의 그 과거의 입시 지옥은, 입시 경쟁은 사라져서 대형 학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가서 그 이제 뭐냐면 분필을 사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학원 강사가, 우리나라 학원 강사가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분필이 막 생산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유 선생님이 막 거기서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근데 우리 이제 문 닫으려고요. 거의 망해가는 분필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 선생님이 그 사정을 듣고 제가 그러면 그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잘 나가는 학원 선생님이었나 보지.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분필 회사를 샀어 그냥. 왜냐면 자기가 계속 분필 쓰려고. 그리고 그 회사를 사가지고는 그 회사를 한국 회사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 분필이 하고로모 분필이에요. 하고로모 분필이라고 되게 좋은 분필이 있거든요. 조금 비싼 거. 실제로 써보면 필기감도 좋고 되게 좋아요. 색깔도 밝고 예쁘고. 그 하고로모 분필을 이게 더 이상 일본 회사가 아니에요. 생산도 한국에서 해요. 한국에서 해요. 그래서 다만 조건은 그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 강사분이 하고로모 분필을 사요. 그래서 하고로모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름은 일본 이름인데 그 우리나라 한국 분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난데없는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일본이요? 아니, 일본 왜요? 자, 원자핵을 발견하는 게 러더포드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한 걸로 끝나면 됐는데 원자핵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뭐였어요? 알파 입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을 발견, 너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가 분필에 관심이 갔던 것처럼 산란 실험을 하다가 너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통해서 중성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 요겁니다. 첫 번째 1. 알파 입자는 수소 원자핵에 비해 질량 몇 배죠? 질량은 4배. 그리고 전하량은 몇 배죠? 2배죠? 자, 왜냐? 알파 입자는 요거 자체로 2 플러스 입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는 1 플러스 입자니까 전하량은 2배. 그런데 질량은 4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 입자의 예상 구조.
그러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질량이 4배니까 그리고 전하량은 2배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이게 알파 입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4개의 양성자. 자, 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프로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개의 전자로 구성된 것이 알파 입자가 아니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알파 입자 핵의 예상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 안에 양성자 4개가 있고 전자 2개가 모여서 알파 입자를 이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양성자가 4개 있으니까 수소 원자에 비해서 질량이 4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4개 전자 2개면 2 플러스니까 요 1 플러스에 비해서 2 플러스 전하량 2배가 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에 알파 입자 혹은 다른 원자 핵들의 구조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중후반, 20세기 이제 초반에서 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자 핵과 같은 좁은 영역. 자, 원자 핵은 큰 영역입니까? 좁은 영역입니까? 좁은 영역이죠. 왜? 크기가 얼마였으니까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였잖아요. 원자 핵과 같은 좁은 영역에 질량이 작은 전자 같은 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준 원리가 뭐예요? 자, 지금 이 원자핵 모델은 원자핵을 구성할 때 양성자들과 전자의 조합으로 핵이 만들어진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자핵은 크기가 작은데 이 안에 이렇게 전자를 구겨 넣는다. 이거 이상하다. 무슨 말 되겠어요? 그 이상하다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바로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이에요. 바로 누구? 하이젠베르그. 자, 우리말 번역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양자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뭐냐면은 사실 노벨상을 받은 원리이기도 해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뭐 입시 자체에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양자 물리가 고등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세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이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자, 불확정성 원리가 뭐예요? 전자처럼 관성이 작은 애들은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도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대충 그 정도 말씀만 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이렇게 조그만 놈이 좁은 영역이 규정될 수 없다. 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하면요. 사실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하면 사실 뭐예요? 그냥 수학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그냥 점이잖아요. 전자가 점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자가 어느 위치에 규정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지.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전자가 어떤 점에 있다. 이건 될 말이 아니니까 이 모델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자 여기 지울게 이제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우자 쑥쑥쑥쑥. 두 번째 그래서 원자 핵
내 양성자를 전기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입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우선 첫 번째 일, 그 입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양성자도 전자도 아닙니다. 자, 왜냐? 전자는 뭐 때문에 안 됐었죠? 바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가 핵에 있을 수는 없죠. 그 다음 양성자가 기존 양성자를 묶어준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양성자는 양성자끼리 정전기적 척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이라고 하는 건 큰 덩어리예요. 아주 작은 그 뭐냐면 입자예요.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 그 굉장히 작은 입자 안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몰려 있으니까 정전기적 척력이 아주 클 거 아니에요. 즉 양성자끼리 양성자를 묶는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을 수도 없다, 전자가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예상을 하느냐?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그 질량이 비슷한 중성자를 도입하면 원자핵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혹시 여러분 그 쿼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쿼크? 나는 당연히 화학 전공이라 잘 몰라요. 이 쿼크도 6가지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마 이게 현대물리 시간에 배울 텐데 어디 바텀 이렇게 6개가 있대요. 있는데 이 쿼크 중 업과 다운 요거에 주목을 좀 하면 이게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의 요 전하량이 업은 플러스 3분의 2,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게 실험으로 나온 거라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가 보네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설명들을 고전적으로 만들어 붙이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양성자는 2개의 업커크와 하나의 다운커크, 중성자는 하나의 업커크와 2개의 다운커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알파 입자를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 핵 안에 자, 빨간색으로 쓴 건 양성자,
노란색으로 쓴 건 중성자. 그래서 중성자 안에는 다운 커크 2개와 업 커크 하나. 양성자에는 업 커크 2개와 다운 커크 하나가 있어서 전체 전하량이 중성이어도 중성자들이 양성자들을 요렇게 정정기적 인력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식의 설명은 사실 어디서도 나오냐면 수능 화학 원에도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을 배우는 학생들도 그 통합과학인가 거기에 요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정도의 설명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추가적인 사실은 뭐냐면 안정한 원자핵의 경우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하게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원자핵의 경우, 그래서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하고 이렇게 가정한 중성자 개수가 대략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안정한 원자의 경우 양성자 개수에 비해 중성자 개수는 비슷합니다. 혹은 조금 더 많습니다. 중성자 개수가 양성자 개수보다 적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들 뿐이고 대부분의 원자핵들은 중성자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2, 3% 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성자의 역할이 뭐이기 때문에 양성자를 붙들어 매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 몇 배 더 크죠? 또 데이터 외워야 되니까 또 잠깐 써드리면 질량비 전자, 양성자, 중성자. 자, 이렇게 써드리는 데이터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양성자, 전자, 중성자 질량비는 대략 1대 1896, 1893, 아니 1896, 1896. 요 정도 됩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어디 갔어? 1836. 반대로 써. 반대로. 1836, 39. 요 정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전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이 작으니까 관성이 작아서 불확정성 원리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크고 관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불확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알파 입자가 수소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4배고 전하량이 2배인 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실험적으로 중성자를 발견하기 전에 이 모델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5시 45분. 그럼 몇 시까지죠? 6시 반까지예요? 그렇구나. 나 6시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금방 끝나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